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는데 저 역시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혹시라도 저 같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할 당시만 해도 가정적인 남편을 만났다고 주변에서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고 저 하나만 참고 기다리면 이 가정이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후에 보면 시댁이 모질게 대한다든지 시월드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주인공이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초반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때는 10여 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패션 회사를 다니고 있던 과장이었던 그때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거래처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같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상한 모습과 본인의 일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여느 남녀와 같이 저희는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고 평상시에도 살뜰히 저를 살피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3년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남편의 경우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빚이 더 있던 상황이라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 망설여하는 것을 본 뒤에는 어차피 함께할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이 무슨 문제겠냐는 생각이었고 제 벌이가 어느 정도 되었던 만큼 감싸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조율만 잘 된다면 결혼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자기는 어떤 부분이 계속 걸려서 그런 거야? 사실 그동안 빚도 있고 내가 벌이가 자기보다는 적은 편이잖아. 그리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라 부족하게만 느껴져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 하지만 괜찮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지. 본인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혼자 감당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항상 집에 데려다 주거나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니 남편으로서도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을 뵐 때 뭔가 싸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때라도 도망을 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저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상견례 전 먼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가족 간의 만남이다 보니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는데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좋은 과일집에서 세트로 사서 갔어요. 근데 어머님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는 길에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과일 좀 사왔어요. 어머, 얘 요즘 누가 과일을 사들고 오니? 난 이런 것보단 상품권이 더 낫던데. 뭐 이건 돈 주고 직접 산 거야? 아님 받은 거니? 선물로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드리진 않죠, 어머님. 제가 센스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맛있는 가게에서 사온 거니까 식사 후에 드세요.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가져갔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니까요. 식사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이후에 제 연봉이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둘러대니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예랑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기야, 어머님 아직도 그때 선물 일로 삐져 계신 걸까? 연락이 통 안 되시네.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고 식당은 어디가 좋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잘 말씀드릴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그날 맛있게 과일 드셨는데 괜히 틱틱거리신 것 같아. 마음 상했을 텐데 신경 써주니까 내가 더 자기한테 미안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보니 그 뒤로는 따로 이야기를 했던 게 없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되었을 때는 다행히 잘 대화가 이어졌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속도를 내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서로 상의하에 예단 예물과 관련해서 맞춰서 했고 저는 적당선에서 잘 드린 것 같았는데요. 이후 만남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물 예단도 제 생각에는 빚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다 하고 양가 도움 없이 집도 저희 힘, 제 돈이 거의 전부지만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기로 하고 드렸었거든요. 어머님, 이건 예단비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챙겨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너도 알잖니? 요즘 물가 장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부족하긴 하더구나. 내가 혼자라서 다행이지. 시아버지 있었다면 혼쭐 났을 수도 있겠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내가 더 알려주도록 하마. 사실 예단을 적게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혼자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을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언급하시니 뭔가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른이 하신 말씀이니 꾹 참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결혼식도 잘 치러졌고 또 이바지 음식을 준비하며 어머님과 살짝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당시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며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단 저희의 싸움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시댁에 다녀온 날에는 다툼으로 인해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허다하게 생겼어요. 모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듣기 어려웠을 뿐더러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생신 때가 되시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혼자 계신 분께서 적적해서 그러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본인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 은근히 저에게 넘기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치기도 하고 저 또한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시댁 쪽으로만 돈이 흘러가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딸로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고민을 어디다 털어두어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같이 살자고 안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집살이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서 본인은 따라다니면서 옷도 사드려야 하고 음식도 하고 아주 힘들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이런 고충이 느껴진 지 오래되다 보니 갈수록 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를 비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뒤로는 더 해드리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선물이나 예의는 지키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더 해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여행을 즐기고 싶으시다며 베트남으로 일주일 여행을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가, 이번에는 베트남 가서 마사지도 받고 음식 먹으면서 좀 쉬다 오고 싶구나. 날짜는 다음 달이면 될 것 같고 혹시 미리 예약 좀 해줄 수 있겠니? 어머님,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벌써 3번이나 다녀오셨고 저희도 이제 저축을 해야 하는데 저도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니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래, 내가 너무 과한 걸 요구했나 보구나. 내 아는 친구는 한 달 유럽 여행도 며느리가 보내준다고 하는데 에휴, 내가 너희한테 너무 큰 걸 바랬나 보다. 미안하다. 이만 끊으마. 저 뒤로는 항상 한 달 정도는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아요. 집에 찾아가도 봐주시지 않고 본인이 풀릴 때쯤 다시 다른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막상 이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 지치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갈수록 뻔뻔해진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 정도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결같이 제 편이 되었던 배우자가 이제는 어머님 편만 드니 사람들이 왜 결혼하면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갈수록 지쳐가던 저는 이 결혼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쯤 아이가 생겼고 제가 조금 더 참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든다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한 의문은 들어도 막상 끊는 게 어려웠던 점이 그 외의 것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넘기게 되었던 것 같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산 이후에는 더 챙겨주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산후조리원에 찾아오신 어머님 때문에 한 번 더 기분이 상하게 되어 그때 아이를 낳고 가장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아이 너무 예쁘죠? 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딸은 아빠 닮으면 잘 산다는데 다행이에요. 그래, 고생했다. 나도 아이 낳아봤지만 지금이 가장 이쁠 때란다. 그나저나 이 조리원은 얼마에 들어온 거니? 엄마는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아이 낳았으니 당연히 가장 좋은 곳으로 해줘야지. 2주 동안은 푹 쉬고 육아하려고 일부러 이곳으로 했어요, 어머님. 할인도 많이 들어가서 괜찮았고요. 그럴 돈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보태줄 생각을 해야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아이 낳아봤으니까 너도 알 거 아니야. 얼마나 어미가 고생을 하는지. 시어머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호르몬 때문에 힘든데 돈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본인만 챙기려고 하는 어머님이 너무 미웠거든요. 어떻게 출산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출산 전부터 아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물어보셨거든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줄 알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저런 말들 뿐이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요. 어머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이 낳아보셨으니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시엄니한테 덤비는 거냐?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니? 그동안 결혼하고 나서 섭섭하게 해드린 거 하나 없는데 계속 서운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행을 안 보내드렸나요? 생활비를 안 드렸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당황한 남편은 상황을 수습하기 바빴어요. 저는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을 누릴 시간에 어머님과의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머님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걸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뒤로는 일부러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 않았고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게 되었고 식구가 늘어간다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어머님은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저를 더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그걸 떠나 제 아이까지도 모질게 대하시니 저도 마음이 열릴 수 없었죠. 동서가 들어온 이후에는 가족 모임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비교와 훈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에도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초반에 동서를 만났을 때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윗사람이 계속 본인 앞에서 까내려지는 것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저도 물론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반대로 동서는 얼마나 불편할까 싶더라고요. 동서 너무 마음 쓰지 마. 난 괜찮으니까. 한두 번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가 신경 써봤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형님, 하지만 어머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가 하는 노력도 알아주시겠지. 늦었는데 쉬고 다음 모임 때 봐. 간단한 통화를 마치고 나서 깊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지금 이대로 쭉 어머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남편이랑 같이 상의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공개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뒤로 일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거의 외벌이에 가깝게 본가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고 있어서 그나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계속 호구처럼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대화를 우선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나 그동안 많이 참아왔는데
이제는 어머님께 우리 상황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항상 여보가 하자는 대로 지원해주고 도와줬는데 일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계속 친정에 부탁드리기도 어려운데 이전처럼 다시 직장 잡아서 일하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지원을 좀 줄여보자. 이제 도련님도 결혼하셨는데 도움 주시지 않겠어? 여보,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속으로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날 봐왔던 거야?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던 사람은 너였고 아이 낳고서 육아와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것도 나야. 여보는 일 나가면 끝이지만 난 육아에 끝이 없다고. 근데도 나한테 지금 직장을 잡으라고 하는 거야? 여보, 잘 들어봐.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왜 애 이야기가 나와? 지금 어머님 얘기하고 있잖아. 육아? 나도 우리 애 통잠 잘 때까지 어디 나가지 않고 육아휴직 내면서 도와줬잖아. 그리고 막말로 여보가 육아할 때 뭐 도와줬어? 조금만 힘들면 바람 쐬러 나간다고 카드 가지고 나가서 힐링한 건 누군데? 남편과의 대화의 끝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육아를 걸고 넘어지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육아를 하며 도움을 아예 안 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도 휴직 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다시 복귀했고 지금은 아이도 적응을 잘해서 둘 다 충분히 직장에 다닐 시간이 되거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몇 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본인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이가 많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고 알바라고 해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항상 집에 돌아오면 너저분한 집, 그리고 육아까지 해야 하는 저를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더 서러웠던 부분인 어머님 문제까지 좁혀지지 않으니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친정의 지원을 받는 건 저도 부모님께 못할 짓인 것 같고 남편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하기로 했어요. 말로 통하지 않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생활비는 여기서 더 지원 못해줘. 당신도 이제 나가서 일을 하던지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하면서 지원 사업 알아봐. 난 더 이상 도움 못 줘. 당장은 아니고 당신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6개월 동안은 직장을 찾던 사업을 시작하던 스스로 해. 난 지금까지 많이 봐줬다고 생각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지금도 충분히 생활됐고 앞으로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신 편하자고 나한테 지금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잘 생각해봐. 누가 시어머니 해외여행을 1년에 3번도 더 넘게 보내드리고 생신 기념일 할 거 없이 살뜰하게 챙긴 게 누군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더 해드려. 당신도 함께 벌어서 더 해야지. 난 더 이상 비교당하는 거 못 참아. 지금 어머님이 당신 일 똑부러지게 하는 줄 아시지? 지금까지 상황 다 말씀드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일이나 구해.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직장 구직 정보를 보기 시작했지만 일을 직접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악화된 상황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물론 초반부터 제가 너무 남편을 오냐오냐 했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다 봐줬던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초반에 잘 잡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또 다 제 잘못 같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시댁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직장인 월급은 될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고 느꼈던 것이 아이 학원을 보내줄 것도 생길 텐데 계속 이 상황에 익숙해진다면 절대로 못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강력하게 나갔던 것도 있고 또 모임 때마다 저는 제 마음 먹은 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욕하시던 말던 제가 정한 적정 금액을 드리며 남편 손에 들려보냈고 부족하다 이번엔 뭘 더 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라며 딱 잘라버렸죠. 제 마음은 편해졌지만 점점 갈수록 시어머니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매일 전화를 하시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어디가 좋다더라 하시며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생활비가 부족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달마다 50씩 더 주실 것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왜 저렇게 저희 부부에게 기대시나 했는데 도련님 쪽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저희 아이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드리는 건 어려워요. 저희 상황 잘 아시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동안 못 해본 거 누려보겠다는 게 그것조차 힘들다고 하니? 요즘 며느리들은 알아서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간다는데 너는 그동안 여행만 띡 보내놓고 같이 가기랬니 뭐랬니? 항상 내가 먼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나 참 내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 솔직히 말해서 이번엔 둘째 며느리보다 네가 더 괘씸하구나. 돈을 좀 더 버는 사람이 도움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어머님,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요구를 하시잖아요. 계속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안 참으면 어쩔 건데? 하나뿐인 시엄니 굶어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지 뭐니? 그거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몇 천만 원 달라고 징징거리는 줄 알겠다. 그 정도까지 받아가시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지 못하고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요. 더 이상 이건 베푸는 게 아니라 호구처럼 잡혀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 선에서 커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어머님만 아니면 이혼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 이대로 가다간 진짜 모으는 돈도 없이 탈탈 털리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 빚도 다 갚아주고 집도 제 명의로 들고 왔는데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것이라면 저도 다 방법이 있었죠. 스스로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쉬움이 없도록 마음을 잡는 것이었어요. 다들 어머님만 안 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되었다면 사실 초반에 남편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관리를 다 남편에게 맡겼던 것도 제 잘못이었죠. 웬만하면 저도 다 안고 가려고 했지만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왜 제 감정과 돈을 쏟아야 할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플랜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아닌 본인의 어머니만 챙긴다면 저 또한 이 가정을 지킬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제 아이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 낭비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저는 제 집도 지켜야 하고 결혼 후 5년 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까지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많은 상처를 받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드리던 용돈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여행도 기념일이 아닐 땐 보내드리지 않았죠. 그 뒤로는 잠잠한 듯 싶었는데 제가 안 해드리니까 동서에게 연락해서 슬슬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동서가 저에게 어머님께 도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동서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님 잘 지내시죠? 요즘 어머님이 통 입맛도 없으시다 하고 이번에 여행을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아 그래? 동서 그럼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절반씩 해서 부담하는 거 어때? 일단 나는 당장은 여유가 없다 보니 한 3개월 뒤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저희도 보태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형님네가 좀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머님께서도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원을 좀 덜 해주신다고. 그래서 좀 힘드신가 봐요. 원래 하던 대로 하셔도 딱히 마이너스도 아니실 것 같은데. 형님,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담을 겪는 게 형님이 잘하시면 딱히 안 겪어도 될 일 같거든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집이 여유 있다고 누가 그래? 그동안 동서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실망이다. 나도 여행 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일하는 거야. 뭐?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대로 하라고? 솔직히 말해서 도련님이랑 동서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가 있어? 항상 평상시에는 내가 다 하고 기념일 때만 신경 팍팍 쓰면서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동안 쌓아왔던 걸 쏟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그 뒤로는 귀에 들려오는 대화는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동서한테 전화 왔는데 여유 있는 쪽이 더 내야 한다는데 그게 맞아? 여보가 어떻게 조율 좀 해봐. 도련님이랑은 이야기 해봤어? 또 그 얘기야? 여보, 지금까지 우리 잘 지냈잖아.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 그 사업하신다고 하셨나? 꽤 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살면 트러블 생길 걱정 없고 우리도 쪼들려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시집가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본인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부모님께 죄송해졌어요. 그동안 지원만 받았지 해드린 것 하나 없다는 것에 죄스럽고 우리 부모님도 못하시는 걸 시댁에 왜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하나 싶었거든요. 많이 벌고 덜 벌고를 떠나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이런 트러블이 지속되다 보니 아이 앞에서 싸우는 일도 많아지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월급을 받으면 필요하다고 돈을 가져가는 남편에게 짜증이 나고 그 뒤로는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앞으로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하고 어머님께 드리기로 한 용돈은 절반을 줄여서 드릴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절반만큼 벌어서 드리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니 입을 삐쭉 내밀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제 돈을 찾아가기 시작하니 모으는 재미도 생기고 얼마 전에는 투자까지 하면서 꽤나 쏠쏠하게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이 통장은 남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 남편은 제 화가 조금씩 풀린 줄 알고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여유도 있으니 어머님을 도와드리자고 말이죠. 그 뒤로는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더 손해를 안 볼 것 같아 살짝만 올려드렸고 남편도 제가 독하게 나가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평화가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어졌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진 않겠죠. 그동안 이제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어찌나 동서네와 비교를 하는지 제가 안 해드린 일 결국에는 동서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님만 저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서도 이제는 돈은 잘 벌면서 시댁은 하나도 챙기지 않는 맏며느리로 약간 몰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해준 건 다 어디 간 건지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지니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시댁이 편할 수는 없지만 전보다 더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왕래를 아예 끊을까 했지만 남편이 다시 일도 시작하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치는 느낌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쳐도 참았거든요. 그러던 중 정말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서 여유로워지다 보니 딱히 다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망도 괜찮고 해볼만 하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저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지원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긴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그 뒤에 사업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저도 물어보고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버무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두었는데 얼마 뒤 어머님 댁에 갔다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설마 했는데 그 돈을 어머님께 가져다 드린 것이었어요. 아가, 그동안 섭섭했지? 진작 이렇게 여행 보내줄 줄 알았으면 기다리는 거였는데 내 마음이 너무 성급했다. 그동안 돈 모아서 여행 보내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여행이라뇨? 아, 엄마도 참 이 사람이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여보, 전에 엄마 유럽 여행 보내주기로 하고 우리가 열심히 돈 모은 거 있잖아. 그치?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럽 여행이라니. 그래서 저에게 사업한다고 돈을 받아갔던 것이더라고요.
3천만 원이 걔 이름도 아니고 남편을 생각해서 주었지만 결국에는 다 시어머님께로 돌아가니 더 참을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어머님께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혼이라고 말을 해두었어요. 처음에는 뭘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고 했던 남편이 나중에는 정말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봐주었냐고요? 봐주었다면 저는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시댁에 가져다주는 꼴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가에 가서 친정엄마에게 말씀을 드리니 그동안 일을 모르셨던 분들이라 더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네요. 엄마,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 하나 없이 계속 어머님께 들어가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예,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돈 조금 해드리면 어때서? 1년에 한두 번이면 괜찮지. 한두 번이면 이러지도 않지. 매달 용돈에 여행까지 보내드리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번에 김서방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3천만 원도 그대로 어머님께 갔어. 제 말의 끝으로 어머님께서는 제 생각을 존중해준다고 하셨고 어머님과의 문제라면 일단 남편 측에서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해본 것도 아니었고 3천만 원까지 사라지고 나니까 머리가 정말 띵할 정도로 충격적이라 그 뒤로는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카드로만 생활하게 두었거든요. 제가 며느리 도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도가 지나치니 부담을 느껴서 줄이자고 한 것인데 잘못된 건 저라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해줄 건 해드렸는데 폭탄은 작년 어머님 생신 때 터지고 말았죠. 오랜만에 동서 부부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보란듯이 명품백을 어머님께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는 상품권만 준비를 해갔는데 뭔가 비교되기 딱 좋을 정도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설마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저와 동서 부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서 참을 수 없었던 나머지 그냥 다 폭로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그 일 덕분에 저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거봐, 이렇게 차이가 나는걸. 얘, 너는 둘째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생일에 상품권이 뭐니? 상품권 돈이 큰 것도 아니고 명품백 정도는 되어야 맏며느리 도리 하는 거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하니 정말 내가 둘째는 며느리를 잘 얻었구나. 얘, 너는 친정에서 시어머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해주시던? 그리고 매년 생일 때 왜 연락은 안 해주신다니?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요. 저기요, 지금 저희 부모님까지 건드리시는 거예요? 명품백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해드린 건 다 잊으셨나 봐요? 얼마 전에 남편이 드린 3천만 원, 그걸로 여행은 물론 쇼핑을 아주 제대로 즐기셨던데 제가 이 명품백보다 못하다고요? 야, 더 이상 못 해먹겠으니까 니네 엄마는 네가 챙겨. 거지처럼 빌붙지 말고. 계속 봐주니까 그냥 내가 머저리로 보이지? 네 애미 때문에 이혼할란다. 잘 살아. 어머머머, 지금 뭐 하는 거니? 네가 뭐라고 지금 내 아들 뺨을.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한 상품권마저 찢긴 마당에 여기서 약해진다면 이 집안에서 못 벗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결국 시댁 편이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으니 저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용돈 여행 다 제 돈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저 혼자 외벌이한 지 꽤 됐고요. 오히려 남편은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돈만 가져갔어요. 그 잘난 아들이 사실 백수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들아? 너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가 너도 봉급 많이 올라서 월천은 우습게 번다고 들었는데. 월천이요? 그건 누구 입에서 들으셨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벌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그동안 힘든 거 참아가면서 어머니께 좋은 거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버는데 계속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 부탁드렸던 건데 계속 동서와 비교만 해대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젠 저도 더 이상 호구같이 굴지 않을 거예요.
그 뒤로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홀가분함과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동시에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은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시댁, 그리고 남편은 겉으로만 저를 생각해주는 척하며 속으로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 전화기에 동서, 도련님, 시어머님, 남편까지 한 번에 연락이 오니까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려댔어요. 저는 그 사건을 터뜨리고 난 뒤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지만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라면 이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계속 연락을 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봤어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사실 흔들릴 것 같진 않아서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너 그 상황을 만두고 그대로 나가버리면 다냐? 남편한테 뺨치고 이혼? 말 다 했어?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해. 이혼 흥분해서 나온 소리 아니야. 예전부터 생각해왔어. 난 알아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날 그냥 효자 노릇하려고 이용한 도구밖에 더 돼?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애는 왜 또 데리고 갔어?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이나 해. 소송 걸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고. 친권도 다 내가 가져올 거야. 그리고 그 집도 4명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앞으로 필요한 얘기는 문자로만 해. 단번에 끊어버리니 얼마나 숨통이 트이던지. 아무것도 없이 나갈 남편이 걱정되면 어쩌나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전보다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다정한 남편. 하지만 결국 저는 효자 노릇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정말 절 사랑하긴 했을까요? 그 마음조차 의심이 들다 보니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어요. 급한 대로 아이의 유치원은 부모님께 등하원을 맡기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혼을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실 시어머님께 해드린 것들 말이라도 좋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질게만 대하지 않으시고 저를 며느리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면 그 돈이 아까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외벌이로 계속 버티다 보니 저도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위로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제 짝인데 초반에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갈수록 달라지는 눈빛 그리고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 말이죠. 통장에서 계속 현금이 나가고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외도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통장 내역은 그렇다 쳐도 블랙박스는 어떻게 핑계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귀찮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 내역들도 다 저장해두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꼬리를 내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빌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내 돈으로 효자 노릇한 걸로 모자라서 여자까지 있었네? 일도 안 하면서 재미는 혼자 다 보고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래도 그동안 산 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면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친권 포기하고 꺼져. 여보, 오해야. 진짜 몇 번 만난 게 끝이고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믿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힘들다고 해서 몇 번 이야기 들어준 것 뿐이야. 근데 그 상대가 더 대박이더라. 난 그렇게 코맹맹이 소리까지 낼 줄은 몰랐는데 동서가 아주 재주가 좋더라고.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제발 동생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줘. 그렇습니다. 남편은 제 돈으로 동서와 바람까지 피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사실 이것까지는 제가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까 딱 동서였고 차 안에서 동서가 자주 쓰는 브랜드의 립스틱까지 나왔어요. 자기야, 이번에 내가 크게 하나 해줄게. 근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나 너무 무서워, 자기. 이러다가 다 알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잘 만났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집사람 돈 쓰면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 집 정말 잘 살거든. 내가 알기로는 장인어른이 꾸준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와이프 몰래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 정말? 근데 형님은 돈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돈돈거리신데? 그냥 어머님한테 좀 해드리면 되지. 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니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우린 이대로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면 돼. 사랑해, 자기야.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남편의 아양 따님 목소리까지 들리니 제가 그동안 사랑하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은 군말 없이 친권 포기와 저에게 위자료까지 지급을 해주어야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 밝혀야죠.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눈 감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어느 하나 거짓도 없습니다. 여기서 찔릴 사람은 딱 두 사람일 텐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겠죠?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어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래 여보,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내가 다 포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형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지. 뭐 그동안 보태준 돈 내역이라도 공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그동안 여행 몇 번 보내준 거 가지고 아주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는구나. 이미 끝만 마당에 또 무슨 얘기를 한다고 찾아와? 저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집안은 말 그대로 개판이 되었는데요. 뭐 이젠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은 아니니 폭탄을 제대로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도련님은 듣자마자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게 정말 사실이야? 내 형이랑 바람을 펴? 형도 그러면 안 되지. 동생 와이프랑. 내가 다 설명할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자기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내 얘기 들어줘. 그 뒤로 도련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저는 후련하게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뒤에서 어쩜 저럴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솔직히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약과죠. 회사에 뿌린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퍼뜨린 것뿐인데 저는 제가 너무 착하게 복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 이상은 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외도 상대를 처음 알았을 때 저도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와 바람이라니. 얼마나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돈을 계속 빼간 시점인 것 같아서 최소 6개월은 보고 있었는데요. 알고 나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불같은 성격은 아니라서 차분하게 서류도 준비하고 자료도 보관해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차대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제대로 서류 처리가 된 이후에는 그동안 망설였던 가족 사업을 물려받아 전보다 더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초반에는 아이 때문에 계속 남편을 만나야 했지만 딸이 보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있긴 해요. 종종 재결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림도 없죠. 본인이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도 너무 웃기네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그 뒤로 연락을 하셨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다 하시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가서 동서의 외도까지 가족 앞에서 모두 퍼뜨린 이후에 결혼생활 중 저에게 가장 다정히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약 10년 동안 고구마 같은 시댁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사람은 고쳐서 쓰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호의로 베푼 것들이 그냥 그대로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네요. 지금이라도 청산해서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에게도 앞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겠지만 사실 남편이 그동안 아이에게 잘했던 게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가 봐요. 만나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를 만나게 하는 건 딸이 좀 더 크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친권 포기를 하게 만들긴 했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앞으로 제가 먼저 시댁에 가거나 남편을 용서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외도까지 들통난 마당에 저는 더 남편을 받아줄 이유가 더욱 없었거든요.
가끔 자상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그립긴 했지만 제 생활에 있어 지금이 더 삶에 대한 만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남편은 그동안 제가 빌려주었던 돈을 비롯해 위자료까지 다달이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매달 꼬박꼬박 잘 보내주고 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도 더 깊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서야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저처럼 시댁에 묶여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때 이후로 저에게 따지듯이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 제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뒤돌고 나니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긴 했지만 제 주변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업 운영하면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오히려 주변 친구들을 더 챙기기도 하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지금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은 가장 친한 친구는 오히려 잘 갈라섰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위로도 되고 좋아요. 10년이나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아들이 번 돈이라고 착각하고 본인 돈처럼 썼던 시어머니, 그리고 본인 돈도 아니면서 효자 노릇하며 외도까지 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까진 울분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만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제 자신을 70대라고 소개하게 되다니 적으면서도 잘 실감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주민번호상으로 그렇게 나이가 됐네요.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눠보고 싶어서 서툴게 글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들 어릴 적부터 잘 알아왔던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으실 거예요. 사이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지낸 시간이 많아서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었을 거고요. 저에겐 후자 쪽에 가까운 중마고우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영환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이었답니다. 저는 6남매 중 넷째였고 영환이는 3형제 중 막내였어요. 그러다 보니 영환이는 늘 형제가 많은 우리 집에 곧잘 놀러왔고 둘 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소질이 있어서 더욱 친해졌어요. 승철아, 난 언젠가 꼭 그림으로 성공할 거야. 서울 가면 화실도 좋은 데 많고 거기서 문화생으로 일들도 하고 그러더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진대. 너나 나나 둘 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꼭 올라가서 우리 일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도 우리 인정해 주셨잖아. 당시에는 요즘 애들처럼 애지간해서 다들 대학을 가는 때도 아니었고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면 잘했다고 생각될 때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형제들도 많고 아무리 차남이라지만 집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공예나 손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만드는 것을 잘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이 부분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저 말고 이 영환이 친구 역시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었는데요. 둘은 선의의 경쟁자이면서도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동역자이기도 했었어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온 뒤 둘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같이 화실에 다니게 됐답니다. 문화생으로 일하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고 힘든 일들도 제법 많이 만나게 됐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두 촌놈을 대하고 굴리는 모양새는 아주 험악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다른 작업실로 옮겨가게 됐고 그나마 거기서 조금 기력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땐 제가 좀 더 잘 풀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환이는 처음에 축하를 해줬어요. 승철이 네가 좀 더 손이 빠른 것 같아. 여기 박 선생님은 네 재능을 아주 좋게 봐주시니까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네. 너무 부럽다 이 자식아.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해줬지만 나중에 박 선생님이 저를 찾는 일이 많아지고 영환이가 조금씩 소외되면서 우리 둘의 관계는 점점 뒤틀리게 됐어요. 당시 저는 많은 작업량들을 감당하느라 힘들어서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도통 본인 쪽으로 일이 늘어나지 않으니 영환이는 셈이 났나 봐요. 이상하게 이 무렵쯤부터 은근슬쩍 빈정거리고 화가 나 있는 말투를 쓰더라고요. 좋겠다 승철아. 난 지금 돈 받을 곳도 없고 정말 딱 죽을 지경이야. 박 선생님이 너를 되게 예쁘게 보는 것 같던데 이러다가 너 할머니한테 장가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저와 박 선생님을 동시에 모욕한 말이었어요. 피로도가 심해 있었고 그 전에도 슬쩍 감정 섞인 말장난을 하는 영환이에게 쌓여 있었던 저는 못 참고 그만 물리적 행동을 하게 됐어요. 이후로 둘이 며칠 안 되어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긴 했지만 좀처럼 우리 둘 사이는 좁혀지기 힘들겠더군요.
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이윽고 영환이는 다른 화실로 옮겨가게 됐으니까요. 아예 평행대로를 달리게 되면서 둘이 함께하던 길은 없어졌고 어쩌다가 만나서 서로 작업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 정도가 됐어요. 이때 같이 만나던 화가 친구들이 몇몇 또 있었는데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만나긴 했답니다. 그렇게 다들 꾸준히 그림 일을 10여 년을 넘도록 하는 사이 영환이 녀석이 갑자기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당시 전 장가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영환이는 평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하여 친구들 모두 모여서 축하를 해주었고 영환이는 이때 아주 굳은 다짐을 내보였답니다. 이제 내가 책임질 가족이 생겼어. 마누라도 생겼고 하니 얼른 애도 낳고 더 열심히 일해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 거야. 승철이 너도 앵간히 일하고 가정 꾸려. 남자는 가정에 있어야 비로소 제 몫을 하는 거야. 전 이렇게 젠체하면서 저에게 기회만 있으면 설교를 하려는 영환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어릴 적부터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불만이 있다가도 그걸 마냥 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은근하게 여전히 우리 사이에 거리는 있는 상태로 쭉 인연을 이어가게 됐어요. 이후 얼마 안 되어 영환이는 아들, 딸을 2살 터울로 낳았고 우리들 또래 중에선 제법 빨리 자식을 본 셈이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전에는 딱히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었던 저도 조금은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기부터 정말 영환이 말대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자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자신만만한 모습에 박차가 가해진 건진 몰라도 영환이는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영환이 말로는 본인이 가정도 있고 하니까 다들 믿음직스러워한다면서 이 부분을 여전히 훈계하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훈계로 치부하기에는 실제로 이때 무렵부터 영환이는 단독 작업실을 열게 됐어요. 만년 문화생에 하청받아서 일하는 입장과 달리 이제 사람을 부리는 입장이 된 거예요. 무려 영환이에게 일을 맡겨오는 작업실도 늘어나게 됐고 이 모든 것은 발빠르게 뛰어다닌 영업력도 한몫하게 됐고요. 그때 영환이는 여전히 저에게 애정인지 자격지심인지 모를 소리를 하면서 충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충고를 말이에요. 승철아, 언제까지 남의 일만 해주면서 살래? 그거 길어봤자 우리 같은 기술쟁이들은 얼마 안 지나서 나가 떨어져. 너도 얼른 장가 가고 뭣도 하고 생계를 책임지려면 네 힘으로 작업실을 차려야 돼. 나 봐라. 벌써 여기저기서 작업들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돈도 꽤 벌리고 있어. 이게 바로 사는 의미가 있는 거지. 너도 얼른 정신 차려라. 조금 있으면 이 길도 닫히기 마련이야. 하지만 저도 몸자존심인지 친구가 해주는 충고는 영 안이 꼽고 듣기 싫더라고요. 꿋꿋하고 고지식하게 저를 믿고 써주는 한 작업실에서 여전히 제 작업과 병행하면서 남의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사이 영환이는 점점 저와 간격차가 벌어지면서 나중엔 작업실 선생님 대 하청 작업을 하는 일개 직원 사이로 마주하게 됐어요. 하지만 영환이는 뭐랄까 여전히 친구로서의 거리를 유지하며 다가오더군요. 그러니 이때도 저는 영환이가 저에게 선의는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 이 사람조차도 영환이를 알아보고는 제 친구냐며 놀라더군요. 그 모습에 슬쩍 상처를 받기도 했었답니다. 어머, 승철 씨 친구가 그 김영환 작업실 소장 그 사람이에요? 대단하다. 그분 진짜 유명하잖아요. 우리 문화생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들 난린데 승철 씨는 김영환 선생님이랑 뭐 해볼 계획은 없는 거예요? 친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더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길게 꺼내지 않았지만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알렸고 영환이는 찾아와서 역시나 꽤 생색을 내면서 갔어요. 어쩌다 보니 제가 작게 마련한 살림살이가 영환이 작업실 근처였고 그쪽과 자주 오가면서 보게 됐답니다. 저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봉급쟁이이다 보니 형편이 좋지 않았고 아내도 똑같이 다른 작업실에 나가서 일을 하곤 했어요. 가끔 쌀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처 쌀가게에 가서 쌀을 외상으로 빌려오는 시간들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쌀을 사서 돌아오는 제 뒤로 누가 저를 거칠게 불러대기에 돌아봤더니 바로 영환이었어요. 고급차에 몸을 담고선 저보고 타라며 자기 집에 가서 한잔 하자는 거예요. 당시 저는 아내와 다툰 직후였기 때문에 곧장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기에 될 대로 되란 심정으로 영환이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가보니 입구부터 번쩍번쩍 빛나는 구두며 신발들이 가득 놓여있고 거실에는 큰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영환이의 재수씨는 결혼식 때 뵀을 때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졌더군요. 머리도 구불구불하게 파마를 해서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외국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부엌에서 음식들을 가득 차려내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날 봤던 영환이의 집안 모양새가 평화롭고 유복한 한 가정의 마지막 영정사진과 같은 장면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고 한 몇 개월 지났을까요? 저희 집이 영환이네 작업실과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늘 자전거로 그쪽을 지나다니곤 했었어요. 거기 일하는 친구들 몇몇과 인상이 있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작업실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앞쪽을 둘러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 한 명이 저에게 오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전 기겁을 하게 됐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영환이를 만났는데 말이죠. 이 선생님이시네요. 저기 지금 저희 작업실 난리 났어요. 소장님이 웬 여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셨다나요? 여기도 며칠 전 팔아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엄청 뒤숭숭해요. 사모님은 지금 쓰러지셨다나 봐요. 애들 여기 맡겨놓고 가셔서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놀라 자전거를 대충 세워두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영문도 모른 채 엉엉 울고 있는 애들만 안쪽 화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주변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문화생들하며 보통 상황은 아닌 게 분명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 듣게 된 진상은 앞서 들은 내용 그대로였고 더 최악의 얘기도 듣게 됐어요. 처음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던 문화생이 더 이어서 얘기해주더군요. 같이 일했던 아주 어린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20살 넘은 친구인데 누가 봐도 이쁘장하고 청초한 얼굴이긴 했어요. 마치 그림으로 그린 것 같달까. 그 친구한테 눈독 들이는 사람들도 여기 꽤 있었죠. 하지만 설마 소장님과 그런 관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끔 소장님 댁 가서 애들이랑 놀아주기도 했었는데 말이에요. 소문에는 임신했다는 말도 있고 의심하는 사모님 눈치를 못 견뎌서 헤어지자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애가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아무튼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만 돌아가는 사정을 몰랐나 봐요. 이미 다른 애들은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요. 도통 이게 뭔 얘긴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정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참 기가 막혔는지 이런 소리를 읊조리더라고요. 와, 세상 사는 일 참 모를 일이야. 난 그 집 옆편에 뭐 저런 팔자가 있나 싶어 부러워했거든. 맨날 비싼 옷 입고 돈도 많아 보이고 애들까지 때깔 좋게 입혀서 키우는 거 보고 내 팔자 한탄이나 했어. 그런데 그런 속사정이 있다니. 난 그렇게 못 살아. 몇 억을 준대도 딴 여자한테 눈 뒤집힌 남자랑은 못 살지. 그건 그렇고 그 집 애들 딱해서 어떡해? 별일이 다 있어 정말. 아내 말 맞다나 졸지에 홀로 남게 되어버린 그 집 재수씨며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닌 거로 아내와 같이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다 대충 어질러져 있고 애들은 그 으리으리해 보였던 거실에 대충 방치되어서 과자나 깨물어 먹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엄마 안 계시냐고 물었더니 큰애가 울먹이면서 안방을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가봤더니 담요를 깔고 누워있는 재수씨가 보였어요. 저기 재수씨, 저 이승철입니다. 잠깐 아내랑 한번 들려봤어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재수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고는 저랑 아내만 있는 걸 보고 다시 한숨을 팍팍 쉬더군요. 그러더니 잔뜩 쉰 목소리로 겨우 대꾸를 했어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누구 만날 기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환이 연락 안 되시는 겁니까?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수씨는 곧바로 눈가가 벌개지더니 이윽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구멍난 댐을 잘못 건드리기라도 한 양 엄청난 눈물이 장시간 쏟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꼬기집애랑 도망가서 사무실도 팔아버리고 지금 우리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앙큼한 기집애가 대체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건지. 이 집에도 이제 오래 못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우리 시골 친정으로 가야 한다고요. 정말 그 인간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모양새를 보고 있으니 저도 한숨이 팍팍 나오더라고요. 더 뭐라 말할 길도 없었고 정말 가슴이 갑갑해지는 것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득 여기 재수씨도 그렇지만 밖에 겁에 질린 얼굴로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늘 복작복작하게 자라왔고 애들이 저렇게 어른 눈치를 보며 괴로워하는 걸 더 보기 힘들었어요. 저기 재수씨, 괜찮으시면 제가 애들 좀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여도 괜찮을까요? 많이 배가 고파 보이네요. 엄마가 아파 보이니 애들도 걱정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제 말을 듣자마자 재수 씨는 바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눈썹 모양이 팔자가 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고개를 엄청 크게 끄덕거리면서 그 자세 그대로 앞으로 절하듯이 몸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 새끼들, 지금 내가 내 새끼들도 돌볼 정신이 안 돼요. 고마워요. 이런 모습을 보니 애도 없이 결혼 연차만 늘어가고 있는 우리 부부 입장에선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가서 애들 둘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고 아내가 얼른 집에 있는 것들로 먹거리를 만들어줬어요. 대충 찌개와 계란 후라이와 생선 같은 것만 구워서 차려준 것 같은데 애들이 얼마나 허겁지겁 먹던지 가슴이 저리 타더군요. 못 먹는 시절도 아니고 못 먹고 자란 애들도 아닌데 갑작스런 아빠의 행방불명으로 엄마는 저렇게 주저앉아 있고 밥 하나 달란 소리 못하고 과자를 찾아서 먹고 있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적당한 때에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 침통하고 어두운 집 분위기 속에 얘네들을 다시 보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이쪽에서 데리고 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고 다행히 아내도 동의해줬어요. 전화 걸어서 얘기를 했더니 재수 씨도 며칠간만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금 저도 제 몸 추스르기 힘들어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렇게 해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곧 찾으러 간다고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답을 듣고 우리는 좁디 좁은 집이지만 한쪽 방을 내주고 둘이 부엌 옆 조그만 공간에서 잠을 잤어요. 불편하다고 느낄 겨를도 없었던 게 그 조그만 아이들이 밤새 눈물을 훌쩍거리다가 또 깨고 겨우 잠들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영환이 이 녀석은 무슨 생각인 건지 어떻게 자기 핏줄들을 다 버리고 그리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아내에게 또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내가 동의해주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 몰라? 저 집 돈 많던 집안이야. 집 다 날리게 생겼다는 것도 그냥 앓는 소리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 아니 누가 누구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거야 대체? 애들이야 좀 짠하긴 해서 데리고 있자고 했지만 돈까진 아니지 정말. 진짜 지나가던 개가 없겠어. 아니 우리 형편에 무슨 부잣집 마나님네 망한 걸 걱정해. 제가 볼 땐 얼마 안 가서 집도 다 내놔야 할 테고 재수 씨 혼자서 애 둘을 데리고 시골을 간다고 해도 그 집 형편을 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영환이가 결혼할 무렵 둘 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렇게 돈도 불어나고 성공한 걸로 아는데 시골집 내려가봤자 생활 궁하고 살기 힘든 건 차이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애들 데려다주는 길목에 아내 몰래 제 돈 얼마를 떼서 건네줬어요. 그 집 막내인 딸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이거 엄마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삼촌이랑 이모가 드리는 거라고 해. 엄마 말씀 잘 듣고 오빠 말도 잘 듣고 잘 지내고 다음에 삼촌 또 만나면 그땐 곱하기 놀이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남매들을 재수 씨 손에 넘겨보냈고 얼마 안 가서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동네에 기묘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그 집에서 짐을 내리고 공간을 빼는 모양새는 무척 눈에 띄었으니까요. 영환이의 작업실도 곧장 다른 곳에 팔렸는지 간판도 다 내렸고 아무튼 업계에서는 아주 흉흉한 소문들만 무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몇 년쯤 지나서 우리 부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으니 바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첫 아이는 딸이었고 2년 뒤에 아들까지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너무 꿈같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나니 그제서야 옛날에 영환이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가정을 꾸린 뒤에 남자는 비로소 남자다워진다. 남자의 역할을 한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등등의 말들이요. 사실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됐을 때 남자의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고 부양할 몫이 생기니 그걸 짊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론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하고 이쁜 아이들을 보면서 영환이의 어떤 부분이 참 독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떼 같은 자식들을 두고 여자와 도망간 것일까, 자기 애들이 보고 싶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들이 커가는 동안 저도 조금은 수입이 늘었고 지하 단칸방에서 연립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90년대 초반에 지하 단칸방을 탈출하고 연립으로 가게 된 건 제 기준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었답니다. 드디어 1층으로 올라왔고 지금으로 치면 한 25평대의 마당이 있는 연립에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이때 저희 아버지며 본가의 가족들도 비로소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오셨었고 누나들과 형, 동생도 둘러보러 왔었어요.
아마 그들 중 제가 제일 형편이 괜찮은 상태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유복한 시절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네요. 당시만 해도 저는 젊었고 패기가 넘쳤고 단기간에 나름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고 여겨서 무척 기뻐하고 있었어요. 번듯하게 집을 샀고 지하에 있는 집도 세를 주게 될 정도로 신세가 달라졌으니까요. 역시 가정이 생기니 책임감도 생기고 죽기 살기로 일하니까 뭔가 달라지나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소식까지도 듣게 됐답니다. 업계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말이에요. 이봐 승철이, 그 영환이 소식 들었나? 뭐? 영환이? 김영환 말이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건 그 소동이 있고서 거의 5년이 지난 이후였기에 듣고 무척 놀랐었어요. 글쎄, 그 난리를 쳐놓고 나서는 마누라랑 이혼했다고 하더군. 그때 도망갔던 여자랑 잘 사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뭐 더 어린 여자를 끼고 살고 있다나. 무튼 그건 둘째치고 사람 참 인생 사는 재주가 좋아. 어디 미국인가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처자식한테 줄 거 싹 다 챙겨서 여자랑 도망가더니 그런 한량짓하고 늘 여유가 있었나 봐. 하여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니까. 뭔 자격인가 머시기를 따가지고 왔대. 들리는 소리로는 교수하려고 준비한다나. 내 참 다들 어이없어 하고 있어. 이거 원 나중에 만나면 교수님하고 인사라도 해야 될 판이라니까. 말을 듣는 내내 저는 너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뭐 개과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폭삭 망해서 상거지가 된다든지 그런 걸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후의 행보들이 너무 뻔뻔하게 짝이 없어서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좀 씁쓸하게 느껴지면서 왠지 분노가 일기도 했던 건 영환이에 비해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괜한 분노를 영환이의 행방 쪽으로 돌리게 되더군요. 왜냐면 전 그 당시 아내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분명히 봉급은 이전보다 늘었고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있고 집도 넓어졌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는 장인어른이 오셔서 몇 달 지내시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들을 제가 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아내의 씀씀이는 갈수록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툭하면 싸우게 됐어요. 저는 열심히 모아서 우리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아내는 그걸 툭하면 외가 쪽에 갖다 주다가 제게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간 살아온 인생이 너무 한스러웠다면서 사치스럽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봐, 당신 내가 월급 갖다 준 게 얼만데 벌써 이렇게 된 거야. 집에 쌀도 없고 애들 먹는 우유나 그 흔한 과자도 없어. 장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냉장고 열어보고 깜짝 놀라잖아. 애들이 일하는 나한테 밥을 달라고 한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자 아내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상이 된 얼굴로 아주 도끼 눈을 뜨고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까짓 돈! 한 달에 100만 원 갖다 주면서 뭘 많이 갖다 준다고 해? 옆집 엄마는 남편이 200만 원씩 번대. 내가 우리 애들 낳기 전에 그 지하방 살면서 지질이 궁색일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성공시켜준다며. 뭘 100만 원으로 고작 그 돈 갖고 오면서 나한테 진수성찬 차리라고 몰아붙이는 거야? 아우 나 진짜 못 살아.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말끝마다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해댔고 이후에는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계속해서 자기 부모가 밤낮으로 싸워대는 걸 보며 괴로워했고 저는 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불행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급기야 이윽고 그날의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큰딸이 12살이 되었을 무렵 눈만 마주치면 싸워대고 이혼하자고 몰아붙이는 아내를 제가 몇 번이나 애들 앞에서 붙잡기도 했던 그 해의 말이에요. 아마 추석쯤이었을 거예요. 그날 아내는 홀연히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우리 시골집에 내려간 사이 아내는 뒤늦게 내려오겠다 하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집에 전화를 걸어도 받는 이가 없었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 저는 애들을 시골집에 맡겨둔 채 저만 긴박한 마음으로 집에 올라갔어요.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생각하며 속으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서둘러 열쇠로 문을 열어보자마자 기막힌 풍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집 세간살이가 긴가민가 헷갈릴 수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가족 사진을 찍겠다고 욕심내어 사보았던 비싼 비디오 카메라, 아들 방에 놓아둔 비싼 침대며 뭔가가 애매하게 조금씩 집에서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됐어요. 급한 마음으로 안방에 들어가 보니 장롱이 크게 열려져 있었고 안에 옷가지들이 대다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어요. 당신과는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제 눈이 한 바퀴 거꾸로 도는 듯 아주 기묘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주저앉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제 누나들과 동생이 우리 집에 애들을 데리고 같이 바래다 줬고 상심한 제가 걱정되어 며칠간 같이 있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며 지냈어요. 그러고 다들 돌아갔고 그 뒤론 저와 아이들이 같이 힘내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마치 이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란 생각도 슬쩍 들었어요. 전 가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환이의 집 모양새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후로 저는 혼자 힘으로 애들 둘을 키우다 보니 경제활동과 살림, 아이들 돌보는 것 모든 걸 다 하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원하던 그림을 그릴 수 없었고 점점 생계형 일에 손을 대게 됐으며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당시 제 막내 남동생이 찾아와서 법으로도 같이 알아보고 무진 애를 썼지만 눈앞에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 두 형제는 막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처음 낳았을 땐 아주 좋은 집이었지만 갈수록 작아지고 더러운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해야만 했어요. 그나마 고마운 건 때마다 남동생이나 누나들이 와서 같이 짐을 실어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특히 큰 누나가 많이 우셨어요. 우리 승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애들 엄마는 연락도 없어? 응? 어디 가서 죽었다니?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 이 정도면 어떻게 지 새끼들을 버리고 갈 생각을 하냐? 아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세 번째쯤 집을 옮겼을 때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요구해서 해주고 온 것은 비밀로 했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하고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도 넌더리가 나더군요. 유지해봤자 나아질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는 관계였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초라한 꼴로 찾아온 아내와 이혼 절차를 거치고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그 뒤의 삶이란 어쩜 이렇게 온몸이 아프게 모든 게 내리막길이었던 걸까요? 차라리 그 내리막길을 구르는 게 저 혼자였으면 좋으련만 가엾게도 우리 아이들까지 저와 같이 내리막길을 굴러야 했습니다. 온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몸이 아프고 쓰라리고 저린 그 생채기들을 제가 자라던 시기처럼 온 나라가 굶어 죽던 때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90년대에 저와 같이 겪었어요. 학교 갈 차비도 없고 병원도 마땅히 못 가고 맨날 똑같은 반찬에 지저분한 집에서 지들이 태어날 때의 집만도 못한 환경 속에 20년도 넘게 저와 함께 살았어요. 전 막노동도 하고 생계형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설상가상으로 딸과는 사춘기 무렵부터 사이가 나빠져서 한 집에 같이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악으로 버티고 큰딸이 20살이 되었을 무렵일까요? 저는 간신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집에서 애들과 겨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제 직업이 원래 뭐였는지도 잊을 만큼 그렇게 경비일이며 노가다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면서 애들을 먹이고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한때 그림 관련해서 몇몇 인원들끼리 협회란 걸 만든 적이 있었고 중간에 저도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생활은 초라하고 남루해도 그림에 대한 끈은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연락도 돼야 하니 없는 형편의 휴대폰을 샀고 당시 번호를 기재해 두었는데 거기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이 승철이, 우리 이번에 한번 모이기로 했어. 그 뭐야 다들 온대. 진구, 일용이, 영수, 거기다가 또 누구누구 온다더라고. 한번 얼굴 비추지 그래? 그 말에 저는 홀린 듯 나갔는데 글쎄 여기서 뜬금없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듣는 얘긴지 모를 영환이 근황을 듣게 된 거예요.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있기가 참 괴로운 거예요. 뭐 때문인진 몰라도 말이죠. 영환이 말이야, 어디 지방대에서 교수한데 누가 봤더라고. 대체 인생이 풀리려면 어떻게 풀려야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조강지초도 버리고 나간 놈이 말이지. 보니까 맨날 여자도 바뀌는 것 같아. 하여간 누구는 여자 하나랑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식은 능력도 좋아. 뭔 놈의 여자를 맨날 갈아치워? 게다가 돈도 잘 벌어. 남자라면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재밌겠지. 난 그런 능력 안 되지만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괜시리 울분이 치어올라서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없는 자존심 더 기죽기는 싫어서 카드로 5만 원을 긁고 나왔는데 그러고 집에 와서 딸이 버스비가 없다고 짜증내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제 자신이 졸려라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가고 딸은 20대 중반에 독립을 해서는 작은 집을 구해서 나갔어요. 그 사이 전 꾸준하게 하던 일을 했고 아들 녀석은 그나마 뭐라도 하겠다고 알바라도 하더군요. 그나마 조금씩 돈을 보태주니 그거라도 받았고 딸은 얼마 안 있어 결혼하겠다는 소식도 알려왔어요. 제일 제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던 딸아이는 결혼하고 나더니 철이 들었는지 저에게 다달이 아주 적은 돈이라도 용돈을 보내오더군요. 아빠 혼자 우리 키우느라 너무 고생했지? 나 정말 많이 아빠한테 주고 싶어.
근데 나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네. 5만 원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간식 사서 드셔. 감기 조심하고 또 전화할게, 아빠. 딸의 말에 참 울컥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전 딸이 결혼해서 자기 가정에만 집중해주길 바랐기에 이런 용돈도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딸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나? 5만 원 드리는 거잖아. 그 정도는 우리 시부모님한테도 양과 똑같이 드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그렇게 늦게라도 철이 든 딸이 저에게 가끔씩 효도랍시고 얼마 보내기도 하고 손녀를 데리고 와서 안겨주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 이 호된 삶의 선물처럼 느껴지더군요.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끝이란 건 존재해서 자식 키우느라 맘고생한 시절은 금방 지나가도 딸은 어느새 저렇게 자기 같은 딸을 낳아와서 저에게 안겨줬어요. 아들 녀석은 저와 성격이 비슷해서 어떤 때는 불같기도 하고 하여간 좁아터진 집에서 둘이 사는 동안 싸우기도 아주 많이 싸웠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작스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 인생 바빠서 제대로 들려보지도 못하고 누나들이나 동생, 형에게만 맡겨두기만 했던 저희 아버지가 말이에요. 저에겐 아주 평범한 날들 중 하루였던 어느 날 새벽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다급한 여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재빨리 움직이게 됐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몹시 마음이 울적해지더군요.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일 겪는 건 다반사고 그 어느 세대보다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일이 많은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알면서도 전 서운했고 알면서도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가장 저를 쓸쓸하게 했던 건 그때 찾아와준 저의 지인이나 친구는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딸과 사위, 아들이 옆에 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덕에 그럭저럭 시간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나마 지금에 와서야 형제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에 돌아가신 것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동생과 남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모시느라 아주 고생했고 아버지도 말년에 잔병치레가 많으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어쩌면 인생은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 건지 다른 분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겠지만 저 역시 충격적이었던 코로나를 겪게 됐어요. 아들과 그 좁고 좁은 단칸방에 살면서 날마다 부대끼기도 힘든데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격리를 하던지 둘 중 하나는 응급실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 유일한 기쁨이었던 손녀를 보는 것도 몇 년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영상통화를 하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어쩜 인생은 이리도 저를 힘들게 하고 차갑게 구는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단칸방에서 살며 집주인이 매년 나가달라는 소리를 하는 걸 겨우 틀어막으며 지내오던 중 바로 작년에요. 갑자기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그 번호로 걸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상상도 못했던 제 친구 영환이었던 거예요. 뭐? 영환이? 김영환이? 아니 근데 내 번호를 어떻게? 저기 그 뭐야 협회 애들한테 물어봤어. 알려주더라고. 좀 갑작스럽지만 말이야. 승철이 자네 나랑 잠깐 보지 않겠나? 어디 사나 요즘? 내가 근처로 가겠네. 도대체 몇십 년 만인지 가늠이 안 되어 생각을 해보니 무려 40년 만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던 목소리보다 좀 더 굵어져 있고 나이가 든 게 여실히 느껴졌는데 아마 영원이가 듣기에 제 목소리도 그랬으리라 생각돼요. 아무튼 저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할 정도로 놀라웠으나 이런저런 내용을 확인하니 본인이 맞긴 하더군요. 그리하여 우리 집 근처 역 앞에서 만나게 됐고 둘은 어색하게 근처에 있는 한 카페로 들어가게 됐어요. 무려 40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니 젊은 날과 비교하기도 못하지만 참 당연하게도 영원이는 나이가 들었고 머리 전체가 백발이었으며 얼굴 여기저기 누룩 같은 게 껴있는 게 보였어요. 동갑내기인 나보다 더 나이가 훌쩍 들어 보이는 것이 노화에도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싶더군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저보다 여유가 넘쳐 보이긴 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왔고 차 안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기까지 했거든요. 사람이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많은 변화를 한눈에 받아들이게 되면 좀처럼 말이 안 나오는 법인가 봐요. 저도 영원히도 처음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멀뚱히 커피만 마셨으니까요. 그런데 영원이가 가방에서 두툼하고 묵직하고 큰 봉투를 꺼내더니 제 쪽으로 툭 밀어놓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서류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묵직하고 둔탁한 봉투였어요. 한눈에 봐도 꽤 무거워 보이고 큰 사이즈였고요. 현금 10억일세. 뭐? 저는 이게 무슨 악질 장난인가 싶어서 영원이를 봤는데 영원이의 그 작아진 눈은 장난이나 뭘 하러 온 눈이 아니었어요. 나이 먹어서 주름이며 이래저래 처져 눈이 작아지긴 했지만 적어도 그 눈구멍 안에 보여지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여지더군요.
왜 이걸 나한테 주나? 게다가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냐고? 이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고 마스크 안은 습기로 가득 차고 제가 몹시 흥분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고 많은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영환이는 절 보지 않고 밖을 한번 쓱 보더니 마치 커피 맛을 평가하듯 아주 무심한 어투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없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더라. 뭐야?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저에게 영원이는 정말로 시간이 아깝다는 투로 자기 얘기를 떠듬떠듬 꺼내놓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무척 답답하고 숨은 더 가빠오게 됐어요. 둘 사이의 공백이 거의 타인에 가까울 정도로 컸던 와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쳐서 들은 내용이 저 얘기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몸담았던 업을 저 친구는 계속해왔으니 저도 대강 근황에 대해 들어온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한창 여자랑 도망갔다가 어찌저찌 미국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며 뭐며 하면서 부동산 재미도 많이 봤다고 들었어요. 여하튼 현재의 저와는 너무 멀게 느껴질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혼자 죽기 싫어서 말이야. 의사가 나는 말기 중에 말기라 진짜 여생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 근데 거참 아무도 안 만나준다는 거야. 전처는 진작에 죽었어. 그래서인지 아들도 진저리를 내고 그나마 딸이 말미에 만나주긴 했어. 이래서 아빠한텐 딸이 최고라고 하나 봐. 우리 형도 돌아가신 지 좀 됐고 딸내미를 만나고 나니까 승철이 자네 생각이 나더라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저는 의미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도 할 말이 없다 보니 무심결에 던졌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어. 좌우지간 딸내미 얘기 듣고 나서 더더욱 자네를 만나야겠더라고. 딸이라니, 이름이 뭐였지? 너무 오래되어 기억도 안 나는 영환이의 딸 이름을 영환이는 눈이 부신 듯한 표정으로 웃어 보이며 답하더군요. 미정이, 김미정. 우리 미정이, 아주 예쁘게 키우고 싶었던 우리 미정이. 그래서 전 그냥 가만히 듣기로 했는데 저도 자식 둔 아버지고 이 친구와 반대편에서 비슷한 일을 겪어서인지 무척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딸내미를 만났는데 물론 딸내미도 나랑 좋게 만나준 건 아니야. 평생 어디서 얼굴도 안 내비치고 지 엄마도 버리고 간 아버지 원망만 했겠지. 아들은 욕지거리를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진즉 죽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죽었냐고 하더구만. 그러고 눈을 한번 질끈 감던 영환이는 다시 눈을 힘들게 치켜뜨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딸내미 말로는 내가 집사람이랑 애들 두고 나왔을 때 자네가 애들 데리고 가서 재워주고 그랬다며 돈도 얼마 쥐어주고 그랬다더군. 옆집 살던 승철이 아저씨가 달래줬다고. 아빠에 대한 기억은 그 정도쯤에서 끝이라고 말하더라고. 그게 언제쯤인지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억이 났었어요. 여기 사연을 보낼 때도 그 기억을 바탕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적을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영환이 딸 입장에서는 지 아빠에 대한 기억이 그쯤이었을 테고 아주 통탄스럽게 헤어지던 그때 제가 이런저런 역할을 했던 건 그냥 기억 장치 중 하나로서 떠올렸겠죠. 그런데 영환이는 딱히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만나자고 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야. 그것도 그거지만 딸이랑 만나기 전에도 자네 생각이 났어. 왜냐면 나는 그림쟁이 일을 하는 동안 늘 자네랑 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긴 좀 뭐해도 꼴에 우리는 중마고우였잖아. 그렇잖아. 자네는 어찌 생각할지 이제 난 자신 없지만 나 이렇게 된 마당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 좀 해도 되지.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 좀 허락해달라고. 다 살게 된 마당에 이렇게 와서 구차하게 돈 내밀면서 부탁하는 거야. 친구 짤이 하나 비워달라고 말이야. 우리 딸, 그날에 우리 식구들한테 자네가 그렇게 해준 것도 고마워. 그건 당연히 너무 고맙고 면목 없게 생각해. 아무튼 그래. 여기까지 듣는데 저도 감정이 이상하게 북받쳐 오르면서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슬프다거나 감동했다거나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했어요. 이런 말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고 멋대로 살고 돈도 벌고 여자들과도 어울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그런 와중에 죽은 마누라한텐 미안하지만 감히 가족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그 지경에도 꼴에 나도 인간이라고 우리 식구들 생각은 했었어.
그리고 자네 생각도 많이 했어. 이상하게 그림자처럼 얹혀서는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 어딜 가던 그냥 자네나 우리 애들이나 내 인생에서 제일 진하게 자국이 남은 인간들은 어딜 가나 따라다니더라. 다 죽을 문턱에 와서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참 꼴사납지. 그러면서 영환이는 말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않은 채 어딘가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더니 젊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부축해서는 딱히 저한테 이렇다 싶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 둘은 나가버렸어요. 처음에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1시간이 되고 1시간 반이 되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봉투를 들고 나가보니 그 자리에 그 차도 없고 그렇게 홀연히 영환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후에 영환이에게 걸려온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난감한 상태로 있었는데 며칠 더 지나 일주일쯤 됐을까요? 그때 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받아보니 자신을 영환이 딸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미정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 어쩐 일이냐? 아니, 내가 물어볼 게 많구나. 저는 허겁지겁 이런 얘기들을 하던 차에 영환이 딸로부터 영환이가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제? 네, 아저씨. 아빠가 안 그래도 아저씨를 만나겠다고 말은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아마 저한테도 주셨지만 아저씨께도 얼마 들이셨을 것 같은데. 맞죠? 그거 그냥 잘 받아주세요.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환이의 딸은 자기 할 얘기만 간단히 하고 끊더군요. 이런 내용을 듣고 보니 너무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갑작스레 지나가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이쯤 되면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제들도 그렇고 내 또래들이 하나 둘씩 가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살아오면서 저 역시 가끔씩 떠올려왔던 영환이의 이런저런 기억들이 갑작스럽게 모여져서는 완전히 사라지기 전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큰돈까지 건네주고 가니 도통 어찌해야 할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에 영환이가 곱씹듯 마치 묘자리를 사듯이 친구 자리 하나 달라며 내놓은 금액치고는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액수였으니까요. 인생의 대부분 이상을 궁핍하게 살아온 저는 이걸 사용하고 뭘 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딸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그냥 혼자 갑갑한 상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고 그렇게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스르륵 사라져버린 영환이의 70대의 모습은 아직도 꿈만 같아요.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여기기엔 저에게 있는 저 현금 봉투가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튼 늘 복잡하고 어려운 제 일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들이 꿀렁 밀려오는 요즘이네요. 어느덧 친구가 떠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가는 길이 너무 무겁고 어렵지 않았기만을 바라봅니다. 단지 그것 하나만 생각하게 되네요.